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7월 30 수요일입니다. 네, 내일까지는 지방세, 재산세 납부해야 되는 날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7월 30일 내일 세금 내는 날인데 일을 빨리빨리 일에 처리하시는 분들은 세금 고지서 보면 바로 그냥 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라도 이자가 아까워가지고 딱 7월 30일에 기다렸다가 딱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꼼꼼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세금 안 냈네. 네, 그러면서 이자보다도 훨씬 비싼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일 알람을 맞춰놨어요. 재산세 내야 된다고 딱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그런 게 약간의 차이인데, 예전에 제 친구가 카드론을 카드에서 보면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2, 3만 원을 너무 쉽게 이렇게 빼쓰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이자가 거의 20% 가까이, 그게 한 20년 됐으니까요. 그때도 약간 이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친구가 카드 이자가 엄청 높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제 동생이 대학생 때는 제가 제 카드를 한번 줘서 필요할 때 써라라고 했는데, 제 동생도 보니까 한 3만 원, 만 원 요렇게 현금 서비스가 아니고 그렇죠. 그 인출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편의점에 보면 현금 인출기가 있잖아요. 근데 만 원, 3만 원을 뽑으면서 1,200원을 수수료를 내는 거니까, 그때도 동생한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이왕 뽑을 거면 한 10만 원 뽑아가지고 좀 나눠서 쓰든지. 만 원, 3만 원 뽑으면서 1,200원씩, 그죠? 만 원을 뽑는데 1,200원을 수수료를 내면 12%잖아요. 엄청나죠? 그것도 연간 12%가 아니라 한 번 뽑을 때 12%를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 게, 이 남자들이 그런 거 좀 약합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따라서 어릴 때 어머니 시장 보러 가실 때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흥정하시는지 보고, 어떤 게 비싸고 어떤 게 싸고, 그런 여러 가지 시장에서 경제 개념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아껴야 잘 살죠. 옛날에 CF 그런 게 있었는데, 그죠? 아껴야 잘 살죠. 큰 돈을 크게 써야 될 때는, 부자들의 특징이 큰 돈을 쓸 때는 좀 과감하게 쓰시고, 근데 대부분을 보면 참 검소하고 작은 거에서부터 이 경제 개념이 딱 갖춰져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됐죠? 7월 30 세금 내일까지 재산세 내야 되는 거. 오늘은 정말 어제 제가 다 끝나고 촬영 끝나고 나서 1시간 16분 나온 걸 보고 줄여야지 하면서, 이 웜의 신박 사실 찍기 전만 하더라도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많은 분들이 이 웜의 신박 보면서 참 이런저런 보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 찍기 전만 하더라도 오늘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그러면서 찍으면서 1시간 16분을 찍었길래 제가 참, 그래서 오늘은 어제 한 16분 이렇게 초과된 것만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왔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댓글 먼저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댓글을 무조건 20분에 딱 꺼내야 돼요. 어제 댓글을 거의 40분 했던데 오늘 무조건 20분에 댓글 끊어 보겠습니다. 숨어있던 채밀턴입니다. 제대로 공부 안 한 인턴 2년 차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서 열심히 모든 영상을 듣고 있는데 주식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부가 되니 시간이 갈수록 더 팬이 되고 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절 인연이라고. 다 때가 있는 건데, 근데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안 할래 이러시면 또 안 됩니다. 그죠? 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할까 말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지금 하시는 게 맞고, 우리 예전에 부푼 독립군 노하우께서 지금은 뭐 회사 일 때문에 지금은 바빠서 잠시 못하지만 그럴 때는 지금은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셔야죠. 그죠? 제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까 그런 경제 마인드, 이자와 관련된 뭐 주식, 부동산 모든 그 경제의 기본은 이자입니다. 이제 금리. 금리고, 두 번째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갖춰야 될 하나의 그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그게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priority라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할 때도 뭘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아셔야 되고, 그래야 내 포트폴리오 짜를 때도 우선순위로 이 종목은 반드시 넣어야 돼. 그게 우리가 축구나 농구나 할 때 만약에 팀을 나눠서 한다면 제일 좋은 게 코치 2명 딱 해가지고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차출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 코치가 나는 퍼스트 픽으로 뭐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예를 든다면 나는 무조건 손흥민이지. 손흥민. 그러면 이쪽 B팀에서는 그래? 그러면 나는 이강인. 그다음에 세 번째 나는 김민재.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키퍼가 중요하니까 누구죠? 요즘 조현우. 네.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그게 프라이어리티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 관심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마스터 헤브로 가져가야 될 거는 뭐지? 이렇게 그 프라이어리티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조절. 프라이어리티 다 했는데 모든 종목을 똑같이 3%씩.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프라이어리티의 개념이 없으실 때는 그냥 이퀄 웨이트로 쭉 깔면 돼요. 우리 조재한 차장이 퀀트 할 때는 퀀트로 그냥 걸러냈잖아요. 퀀트로 걸러냈는데 여기서 어떤 걸 더 웨이트를 더 주고 덜 주고, 그 부분을 처음에 고민을 할 때 거기서는 이 퀀트로 걸러낸 종목 중에서 뭐가 더 강하게 갈까, 그걸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그냥 주관적인 판단으로 운용을 하는 일반 펀드 매니저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퀄 웨이트로 13종목이라고 하면 그러면 한 종목당 7% 정도 하면 된다. 그죠? 10종목이면 한 종목당 뭐 10%씩. 그 잘 모를 때는 이퀄 웨이트로 하는 게 맞지만,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뭐 다 똑같아요. 프라이어리티를 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 배분도 다 프라이어리티를 갖고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제한된 시간에 뭘 먼저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그런 거 잘 못해서요, 저는. 못해가지고 약간 그런 똥꼬집도 있어서 당장 내일 시험에 보면
이 시험에 제일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최근에 어제 말씀드렸던 그 중앙도서관에서 괜히 시험에 스트레스를 앞두고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 꽂아져 있는 데 가가지고 전혀 시험하고 상관없는 철학책도 꺼내서 보고, 예, 법전 한 번씩 꺼내서 보고, 예, 그거 막 보면 약간 이 현실의 도피가 되거든요. 도피가 되면서 그거 읽으면서 한 2-3시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내일 시험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하면서 좀 그나마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15년 전에 롯데 야구 딱 손절하고, 안 그래도 적어 놓으셨네요. 15년 전 롯데 자이언트를 손절하셨다니 너무 공감됩니다. 요즘은 잘하고 있어요. 요즘 그 감독님이 되게 유능한 감독님이 오셨다고 해서 저도 다시 한번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새벽 방문을 열면 새들과 풀벌레 쥐저기는 노래소리, 살며시 부는 바람이 아직은 이르지만 가을이 오고 있음이죠. 8월에 뭐 처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처서나 이런 거 지나면 확실히 기온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어제 양복 맞습니다 하셨고, 나이 든다는 게 좀 전무님 덕에 좀 재미있는 삶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60대가 제일 좋았다. 하여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70대. 프로필을 목표로 하라는 내용을 보고 큰 꿈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주식계좌에 빨간불들이 켜지니 기쁨 대신 멘붕이 와서요. 매도가 예술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랩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조용히 따라다니는 샤이 재밀턴입니다. 하셨습니다. 다음에 월간 전망이라든지 인턴 총회 하게 되면 꼭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로 씨가 책에서 읽은 명언이라는데, 바람은 내가 못 막는다. 그런데 돛은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윈드서핑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엄청 부는데 이 돛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일이라고 그러죠. 보드가 있고 그 돛을 달아놓는 그 큰 기둥을 마스터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거의 다. 그리고 이 잡는 걸 부음이라고 했던가. 그래서 세일링 해서 이래 방향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바람을 거슬러서도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바람이 불고 안 불고 이거는 내가 못 막지만, 세일링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날마다 성장하는 이 즐거운 마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성대모사 적잖이 하시는데, 친구 영화 성대모사는 완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도 이런 영화 친구라든지 뭐 신세계도 그렇고 참 재밌는 영화 보면 그죠? 기억이 내리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휴가 첫날입니다. 자기 전에 듣게 되네요. 아유, 휴가 시작되셨군요. 전 계속 인턴 하랍니다. 나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나가라고는 안 하고 하산하시라고 제가, 우리 인턴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면 자 이제 하산하세요라고 제가 졸업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종합대학 입학하고 싶어요.
팔란티어 팔고 전자 한번 사봐라. 어제 너무 어색한 성대모사를 너무 진지하게 해서 빵 터졌다고 하셨습니다. 어색했나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한 거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매일 듣고 계시다고요? 제가 유럽 여행 갈 때 독일에서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30일 중에 8일을 독일에서 있었거든요. 미넨도 가고 하노버도 가고 프랑크푸르트도 가고 미넨에서도 듣고 계시군요. 일단 저희 워맨신바하고 모닝브리프 열심히 들으셔서 독일에서도 하시는 사업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주식 투자로 또 계속 우리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독일에 있던 이 투자를 통해서 애들 학비도 벌고 우리가 사고 싶은 집도 마련할 수 있는 시드머니도 만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더위에 내일 아침 런딩인데 오늘 런딩 나가셨겠네요. 채슬리 TV 방송 들으면서 일찍 잠을 청합니다. 전무님의 기원을 받아서 한 번씩 꼭 나오는 트리플이 얻길 바라면서 라고 하셨습니다. 네. 90대에서 80대로 이제 떨어질 때 우리가 파를 되게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골프 스코어가 70대, 80대, 일단 80대를 목표로 하실 거니까 80대 치려면 무조건 이 트리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백돌이 치실 때는 양파가 한 2번씩 나오죠. 근데 90대 초 정도만 되면 요 트리플 때문에 한두 홀에서 트리플 나오는 게 문제인데 이 트리플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대 초 정도 치면 그러면 82타 치면 2번에서 플러스 10개 오버니까 그 10개 오버하면 18홀에서 그죠? 8홀은 파고 나머지 10개 홀에서 보기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트리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한때 참 골프 잘 칠 때는 그 조폭이라는 룰이 있거든요. 재미로 칠 때 조폭이 더블하면 먹은 것 절반 토해내고 트리플하면 다 토해내는데 1번부터 18번까지 한 번도 더블을 안 해서 저기 남양주에 있는 비전힐스라는 골프장인데 거기 회원이셨던 분하고 같이 쳤는데 야 조폭으로 하면서 더블하면서 언젠가는 한번 절반 토해내겠지 그거 기다렸는데 제가 18번 홀까지 한 번도 더블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한 번도 더블을 안 하냐고 그렇게 잘 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쳤다 하면 오리입니다. 오리가 2자 더블이 2자잖아요. 그게 거의 요즘은 오리예요. 내가 그동안 골프 그렇게 많이 쳤는데 이게 뭔가 막 요즘은 골프 어쩌다가 나가면 굉장히 회의가 됩니다. 여행 중 우연히 부안 해변에서 꽃게 낚시를 하시던 분을 잘 만나 진주 언니를 알게 됐고 진주 언니께서 과수원을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채슬리를 알게 되어 요즘은 채슬리 유튜브를 꾸준히 신청하고 계시다네요. 정말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이 저는 따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채슬리 TV의 기본 컨셉은 일단 유익해야 하잖아요. 무익하면 안 되잖아요. 네. 무조건 일단 유익해야 되는데 따분하면 안 보게 되니까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런 경제방송으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 메인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저희 채슬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이 금융교육을 통해서 정말 주식 투자 이런 거구나 깨달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 학비도 벌고 노후 자금 용돈도 벌고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축의금 이렇게 딱 내면 기분 좋습니다. 축의금 또 좀 시원하게 내주고 하면요. 자, 덕분에 다양한 정보도 얻고
유쾌한 순간에 빵 터지며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증시가 참 강하네요. 우리 야간 수급은 미국, 유럽의 주요 이슈나 주간 지수 EEM, EWY 영향을 많이 받고 야간 시간의 거래는 아침 시초가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영화 타짜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영화라 5번은 넘게 봤습니다. 제가 타짜의 그 원칙 거의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호구들은 내가 판돈이 적어서 돈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김혜수 씨 정마담이 한 얘기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는 내가 한 100억 있으면 주식 잘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타짜 김혜수 씨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1조에서 문 닫겠다고 한 이유도 1조가 아니라 10조 되면 제 친구가 지금 회사에 10조 운영하는데 그 친구가 혼자서 한 3, 4조 하고요. 10조를 운영하려면 5% 살려면 5천억을 사야 돼요. 5천억. 그래서 오히려 금액이 작을 때가 날렵하게 매매할 수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죠? 낯선 주식 조심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 낯선 사람인데 나와서 막 선동질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 이래 좀 보면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일단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손자들이 방학해서 너무 여유 없는 여름이지만 웜의 심박을 함께하니 젊어진 느낌입니다. 점심 먹고 집 소파에 누워 웜의 심박을 듣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최슬리는 우리 개미들의 종합병원인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의사로 만드시는 전문이에요. 인터넷을 레지던트까지. 그러고 보니까 환자 생활 하시다가 우리 채밀턴 되시고 나서 그죠? 많은 간증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네요. 환자였다가 의사로. 참 누구시죠? 만덕 2030? 저희 아버지 공장이 거기 만덕에 있어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만덕에 있는 회사 공장장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을 읽으신 것 마냥 궁금했던 부분을 박박 긁어주네요 하셨습니다. 기본기 밸류에이션 80, 나만의 필살기 20%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시간이 24분입니다. 그 밑에 중요한 댓글들 제가 다 읽고 다 엄지척 눌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개미가 바라는 주식 양도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여일각의 발목 잡기인데 자, 누구신가 했더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십니다. 정책위 의장이시군요. 성함은 많이 들어봤었는데 얼굴은 제가 처음 뵀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발목 잡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시장 친화적인 세제 개편도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인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이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됐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대주주 과세 기준이 2000년에는 100억 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 50억, 2016년에 25억, 그리고 2018년에 15억으로 낮춰져 가지고요. 2020년에 10억 원까지 낮췄다면서 자본시장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고요.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며 과세 시점인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근거가 없다.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을 때도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다고 말을 했고요. 진 의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분석한 결과도 언급했는데 매수와 매도 양상은 크게 변했지만 주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결론 짓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제시했고요. 이는 과세 기준이 변해도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가 매년 12월에 주식을 매도하고 이듬해 1월 다시 사들이는 행태가 관찰됐다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대주주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시점에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예,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자, 이분은 누구시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이 이소영 의원이시군요. 앞서 이소영 의원도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다면서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대주주로 분류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했고요.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회피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시장 왜곡이 된다면서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코스피 4천 돌파 후 안정기의 논의에도 충분하다면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히 꺼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네요. 앞서 두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현재는 배당 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14%로 과세하고 2천만 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서 배당 성향, 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에 한해서는 배당소득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에 진 의장은 배당소득세 개편은 신중히 접근하지 않으면 극소수 주식 재벌만 혜택을 누린다고 반박을 했고요. 이 같은 민주당 내 일부 의견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서 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흐름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주주 기준 유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시장 활성화를 목표한 실용적 조치라는 시각도 있고요. 이를 두고 극소수 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만으로 바라보는 건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고요. 코스피 5천 시대를 주창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걸맞는 경제 관점이 필요한 시기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쟁보다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저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번에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법 개정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최소 4,300 갑니다 라는 얘기를 저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5천 얘기하신 것도 이런 걸 추진하시면서 정말 우리 증시를 좀 선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진짜 진심으로 추진하고 계시구나.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정치인분들 그동안에 만나 뵙고 하면 잘 모르시구나. 예, 한때는 나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다. 저는 그때도 사실 아니 어떻게 그동안에 펀드나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걸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실까. 네, 거기서 좀 저도 실망하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보면 어떤 대통령께서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또 다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뚜렷하게 뭐 누구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참 주식시장이 낙후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금융 문맹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투자자가 제일 이제 똑똑한 투자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자랑스러운 기업들도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전에 올드 이코노미만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 보이잖아요. 중국에서 엄청난 그 오버 커패시티라고 오늘도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과잉 투자, 과잉 캐파를 가지고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올드 이코노미 쪽에만 쳐다보면 미래가 없어 보이기도 한데 이번에 뭐 데몬 헌터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이 일본, 미국에서 뭐 1등이고 프랑스 제끼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 최근에 뭐 APR 이런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파마리서치 등등 새로운 영역에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제대로 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증시라면 세계에서 돈 싸들고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데 한국은 저기는 뒤통수 치는 나라야. 대주주 말고는 다른 주주에 대해서는 나쁜 짓을 해도 용인되는 나라야. 이런 신뢰가 없어졌던 나라잖아요. 없어졌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주주 과세 요건 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 해놓으셨어요. 여기 그죠? 2000년 10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 왜 생겼는지 그 이후부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대주주가 이 회사에 대한 내부자 정보를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100억 이상 되는 진짜 찐 대주주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서 1년 안에 팔면 33%라고. 단기적인 어떤 호재를 딱 듣고 들어가서 매매해서 딱 나오면 그것도 33%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죠. 지금은 내부자 정보에 대한 부분이 엄청 강화됐어요. 근데 2000년 저 때만 하더라도 이 펀드 매니저들도 탐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든 내부자 정보 캐오는 게 그게 마치 주식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한 2010년까지. 근데 이제 내부자 정보 같은 거 못하게 이제 막혀 있고, 그리고 대주주 내부자 정보를 듣고 매매를 아예 못하죠,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변질이 돼서 무슨 10억을 들고 있는데 그것도 직계존비속 다 합쳐가지고 10억을 들고 있는데 대주주니 뭐니 하면서 왜 이런 법이 생겼는지도 과세 제도가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분리과세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이소영
의원께서 참 좋은 법안을 많이 이번에 만들어 주셨는데, 예금으로 확정적인 이익을 받는 거라 주식 투자에서 배당을 받는데 잘못하면 원금 훼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식 시장 왜 만들어 놨죠?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잖아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은행에서 대출, 두 번째 회사채 발행, 그다음 세 번째가 유상증자예요. 증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게 이 자본주의가에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런 순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업 성장을 통해서 또 투자한 사람이 그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고 그런 순기능을 통해서 그날의 경제를 탄탄하게 만드는 게 이 주식시장의 기능이잖아요. 거기에 배당을 받는 걸 그냥 일반 이자 적금으로 했던 이자랑 다 뭉쳐가지고 2천만 원 넘으면 또 중과세 때리고, 이 부분을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이 회사는 10년, 15년, 20년 괜찮은 망하지 않을 아주 우량한 회사인 것 같으니까 그냥 넣어놓고 배당 받을래. 근데 그것도 그날 하루에도 뭐 100만 주 이 주식에 대해서 매수하는 사람, 100만 주 이 주식에 매도하는 사람 시각은 다 엇갈리는 겁니다. 매도하는 사람은 주가가 빠질 거라 해서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랑 나중에 원금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다 감안을 해서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미국처럼 이제는 배당이 완전히 거의 적금처럼,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 이렇게 배당 성량도 높고 번 돈을 거의 다 주식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올린다든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리과세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들이 그나마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싸게 거래될 때 이 분리과세를 해 주셔가지고 IRP 계좌나 IRP 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위탁 계좌에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들, 주식들 고배당으로 쭉 이렇게 안정적인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이 대주주 과세 요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2021년도에 그때도 8월 달에 자, 이제 웬만하면 정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 아니면 파셔야 됩니다. 쉬는것도 투자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초까지 항상 중소형주 코스닥이 흔들린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했다 있잖아요. 코스피의 소형주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진짜 막 차트 다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항상 연말 이 마지막 3개월 동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 소형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멀티플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피해를 여기 뭐 9,000명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소형주에 붙어서 매매를 하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피해를. 이런 부분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보시지 않으면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셔서 이 자본시장연구원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라고요? 여기 뭐 부자 감세 큰 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이다. 9,000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900만 명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원금을 깨먹게 만드는 그런 조치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K-웹툰 위기에 맞닥뜨린 5가지 이유.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한 3개월 전이었나요? 이
2개월?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얼마 전이었으니까. 그렇네요. 한 달 전이었던 거네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방송 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해주시고, 그 전에도 보면, 그래도,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께서는, 그래도 시장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금투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결국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법 개정해야 됩니다 했더니 결국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저는, 이번에 이 금융시장을 개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K-웹툰 위기 맞닥뜨린 5가지 이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예, 저 아까 그 진 의원님, 이 의원님 얼굴 오늘 정말 처음 봤어요. 저는 워낙 이제 정치 쪽은 아예 안 보다 보니까 처음 봤습니다. 자, 한국 웹툰 얘기인데요. 넷플릭스, 유튜브에 밀린 웹툰. 한국 웹툰이 마주한 가장 큰 위협은 역시나 영상 같은 다른 경쟁 콘텐츠 소비 증가인데, 그러겠죠. 요즘 대부분 독자는 웹툰을 모바일 기기로 감상을 한다. 하지만 1인당 모바일 기기 이용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지난해 기준 음성 통화를 제한 한국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13분. 밥도 안 먹고 잠도 줄이며 스마트폰을 더 쓰지 않으면 모를까 결국 이 2시간 13분을 둘러싸고 웹툰을 비롯한 수많은 모바일 기반 컨텐츠가 경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다른 콘텐츠를 감상하면 그만큼 웹툰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시간은 24시간 제한적인데 잠자고 뭐 통화하고 이런 거 다 빼고 밥 먹고 이런 거 다 빼고요. 그 남는 그 시간에 자꾸만 유튜브 쇼츠랑 이런 거에 자꾸만 보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영상 콘텐츠 영향력이 워낙 막강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시장은 거대 자본에 힘입어 계속 커져가고요. 유튜브와 틱톡 같은 영상 플랫폼과 숏폼 콘텐츠 플랫폼 역시 침투율을 높여가는 중입니다.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데 모바일 인덱스가 집계한 1인당 월 평균 앱 사용 시간에서 웹툰 플랫폼 1위 네이버 웹툰 올해 6월 기준 평균 사용 시간은 426분이고요. 전년 동기에 481분 대비 1시간 가까이 줄었군요. 같은 기간 카카오 웹툰 역시 153분에서 129분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주요 영상 플랫폼 이용 시간은 꾸준한 오름세인데 유튜브는 2424분에서 2608분으로 늘었고요. 압도적이네요. 절대 시간은 물론 증가폭 역시 3시간 가까이 늘었고요. 넷플릭스는 400분에서 505분으로 증가했습니다. 웹툰 감상 시간을 줄인 대신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그만큼 더 즐겨봤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가 그 산업 내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산업 내에서는 1등인데 다른 산업이 이 산업을 거의 밥그릇을 이제 빼앗으러 이렇게 침범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쪽 분야에 잠식당하는 분야에 1등이 의미가 없죠. 큰 새로운 지금 보시다시피 OTT나든지 이쪽이 유튜브라든지 이게 웹툰 시장 자체를 소비 시장을 파이를 줄여버리는 거죠. 파이를. 자, 웹툰과 소비 패턴이 비슷한 이 숏폼 콘텐츠 부상이 웹툰 성장 둔화에 특히 영향을 미쳤고요. 플레이 시간과 그 호흡이 짧다는 점, 대중교통 이용 등 틈새 시간에 주로 감상한다는 점, 가로가 아닌 세로형 콘텐츠라는 점 등이 웹툰과 겹치는데
쇼폼 컨텐츠 주 소비자인 10대와 20대에서 웹툰 앱 이용 시간이 유독 급감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쇼폼 컨텐츠가 웹툰 최대 경쟁자이고 웹툰과 서비스 방식은 물론 독자 접근 방식에서 많이 겹치고 웹툰 구독자가 쇼폼으로 이동하면서 웹툰 산업 전반에 큰 위협으로 떠올랐다. 자,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저도 계속 보는데 못 올라오더라고요. 밑에 내용들은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웹툰 확 줄어든 웹툰 등록 작품 수도 23년, 24년, 25년 확 줄었어요. 웹툰 시장 성장률도 줄고 플랫폼 중복 연재 제한 신작도 줄고 이걸 보니까 관심 종목에서 지워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양강체제 구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네이버 웹툰이 87%, 카카오 페이지에 37%. 이게 퍼센트가 아니고요. 이용 중인 웹툰 플랫폼 설문조사, 실적,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에 빼앗긴 웹툰 이용 시간 등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리포트네요.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꼭꼭 담아둘 텐베거 종목. 자, 만약 5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산 뒤 지금까지 묻어뒀다면 원금이 160배로 불어났을 것이다. 야, 5년 만에 1억을 해서만 160억 됐겠네요. 그야말로 인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대박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테다. 네, 그런데 주식 시장에 또 뭐 그런 거는 있죠. 아마존에 투자했으면 얼마 그러네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 얘기했나요? 갑자기 코인하고 또 약간 헷갈렸습니다. 주식의 매력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엔비디아는 이른바 100 bagger, 10 bagger가 10배인데 100 bagger, 100배 종목이다. AI 시대를 주도하며 지구상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올라섰고 지금 시가총액 1등 되죠. 엔비디아 주가 폭등을 눈으로 확인한 투자자는 100 bagger까지는 아니더라도 10 bagger 종목을 찾기 시작했다. 10 bagger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그에 져서 이 One Up on Wall Street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자, KB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 시장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0 bagger를 언급을 했고요. 보고서가 주목한 포인트는 달러 약세인데 올해 상반기처럼 달러 약세가 뚜렷했던 시기는 1973년 이고 1986년 2002년 이은택 연구원 자료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죠? 상반기에 올해처럼 달러가 이제 약세로 좀 들어갔던 게 73, 86, 2002 요 세 차례인데 이때마다 거대한 자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고 73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10배 올라가면서 결국은 74년에 1차 오일 쇼크로 시장이 박살납니다. 1986년에는 한국과 일본 등 신흥 제조 국가 주가가 10배 뛰었죠. 이것도 85년 9월 22일 날 있었던 플라자 합의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이 엔화 같이 올려라, 마르크와 같이 올려라 해서 달러가 약세로 갔었던 때고 이러면서 86년도에 아시아 주가가 버블이 생깁니다. 2002년 달러 약세 시기에는 원자재 신흥국 브라질, 러시아 등 주가가 10배 올랐다. 이때는 미국의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2001년, 2002년도에 닷컴 아류작 기업들이 많이 망합니다. 닷컴 휴정을 겪으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국제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이현택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는 역대 두 번째로 심했던 달러 약세 국면이었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자산시장이 요동을 쳤고 최근 달러 약세 국면에서 새로운 텐베거 자산이나 종목이 등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부터 급등한 두산 에너빌리티와 2006년부터 상승세를 탄 OCI 홀딩스 그래프를 함께 실었고요. 18년이라는 시간차만 있을 뿐 두 종목의 주가 그래프는 꼭 닮았다. 기업 경쟁력이나 재무지표가 아닌 차트만으로 따지긴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OCI 홀딩스처럼 움직인다면 앞으로도 2배 가까운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지형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스타 종목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그래프가 밑에 있나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랑 세트레가이, 센트러스 에너지 최근에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네요. 로켓랩 USA, 코인베이스 글로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한 그래프는 없네요. 근데 이 리포트를 저도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주식하면서 중요한 게 짝짓기라고 했잖아요. 매칭을 시켜서 이 주식은 옛날에 뭐랑 비슷해. 이렇게 매칭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했는데 우리 이현택 연구원이 그런 매칭을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AI 메가 트렌드 만장일치 스테이블 코인 정책 수혜 종목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AI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고 그죠? HBM 등 물론 AI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세가 뚜렷하고 피지컬 AI 즉 로봇이 앞으로 발전할 산업인데 로봇이 제조업을 대체할 시기가 다가온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산업뿐 아니라 개인용 로봇 시장 성장도 예견된다. 이 밖에 제약 바이오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약 개발사를 여럿 등장한 데다가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적극 육성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 올해 하반기는 제가 좀 바이오장으로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돌풍을 일으키는 또 바이오주가 또 하반기에 하나 이렇게 또 등장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방위와 우주항공산업 역시 대표적인 성장산업이고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GDP 5%까지 올리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산업인데 미국 크립토 위크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했고 블라블라 뭐 쭉 있는데 그리고 텐베그 가능성이 있는 국내 종목은 무엇일까? 두 곳이 종목 추천 중복 추천을 받았는데 우주항공 분야 세트레가이와 원전으로 각광받는 두산 에너빌리티다. 세트레가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인 위성 전문 기업이군요. 99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 11명이 설립했고 독자 기술로 만든 초고 해상도 위성 스페이스 IT를 올해 3월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해상도 25cm급 광학 위성으로 주차된 차량 차종은 물론 사람 수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요. 수주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아직까지는 적자이고 다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리라고 예상된다고요. 그래요? 올해 연결 기준 매출이 2240억에 영업이익 14억. 국방 민간 부문에서 모두 위성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세트랙아이 가치가 높아지는 중이다. 세트랙아이는 2006년 우주산업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이 됐다. 와, 20년 됐다 그죠? 상장 초 급등했다가 하락한 후 최근에 45,000원 횡보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상장이 되고 좀 너무 먼 거 10년 뒤에나 돼야 되는 거 이런 거는 투자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20년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 하나 보네요.
잠깐만 다시 한번 차트를 지금 요러고 있단 말이죠. 23년부터 24, 25에 요런다면 일단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놓고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이거저거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고의 화제 종목인데 이건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실 거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대표적인데 지난 2월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히알루로니다젠 엔자임 독점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이제는 이런 회사는 요렇게 라이센싱 아웃이 됐고 거기에 현금이 딱딱 꽂힐 건데 그 앞단에서 이 회사 머크 얼마나 이 제품을 팔면서 약간 러닝 개런티 같은 게 아마 있겠죠, 그죠? 그 러닝 개런티로 얼마 팔렸을 때 매출에 얼마 그런 걸로 약간은 이제는 시간이 기업 가치를 성장시키면서 약간 시간 투자해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바이오 플랫폼 토모 큐브에 또 주목한다라고 뭐 돼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카카오페이를 추천했네요. 최근에 확 올랐다가 또 확 빠졌어요. 카카오페이는 선불 충전금 보유 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큰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담보자산 보유량에 비례하고 이 담보가 선불 충전금이다. 카카오페이가 25년 1분기 기준으로 6천억에 가까운 선불 충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목받는 회사인데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요 관련된 정책 수혜주이죠. 메리츠증권은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초대형 특수 변압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HD 현대일렉트릭도 함께 추천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텐베거 가능성을 기대하는 증권사도 있는데 K 팬덤 비즈니스 확장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블랙핑크를 보유한 YG엔터를 좋게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뱅도 내년에 데뷔 20주년 차를 맞아 완전체 공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체가 가능한가요? 근데 빅뱅이 자 이렇게 각 증권사에서 텐베거 가능 종목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기업들이 있구나 뭐 요 정도로 밑에 꽤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미국 주식 중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있네요. 코인베이스부터 해가지고 뭐 쭉에 있는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런 거는 내년 하반기에 코인 시장이 좀 내년 하반기에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는 내년 초 정도까지만 트레이딩을 잘 하고 나오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어쨌든 코인 관련주들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HBM4로 반도체 시장 노리는 삼성, 테슬라 잡고 엔비디아 문 두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테슬라의 이 AI 칩 파운드리 계약을 따내면서 반도체 사업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죠. 이번 계약을 계기로 전자가 연내 엔비디아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 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단위 파운드리 계약을 테슬라랑 체결했고요. 계약 기간이 2033년 12월 31일까지 총 8년 5개월에 걸친 장기 계약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약 2조 7천억에 이르는 규모이기 때문에 전자 시스템 LSI 파운드리 부문 연간 매출액의 약 10%에 해당이 되고요. 전자의 23년 파운드리 매출이 138억 달러
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138억 달러면 한 17조 정도 된다 그죠?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전자가 경쟁사 하이닉스에 비해서 뒤처졌다고 보는 HBM 시장에서도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전자가 연내 HBM4의 적기 양산과 성능 인정을 확보해야만 반도체 전반에 걸친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 적층한 고성능 메모리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사실상 필수 부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전자는 이달 초 AMD의 5세대 제품인 HBM3E를 공급하고 있고, 이러면 이번 분기 안으로 주요 고객사의 차세대 제품인 HBM4를 샘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HBM4는 고집적 패키징 기술의 핵심 경쟁력으로 전자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함께 제공하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인데, 내년부터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제품군 루빈 시리즈에 삼성 HBM4가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근데 사실 HBM은 2년 동안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엔비디아에서 삼성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삼성이 처음에 노를 했고 하이닉스가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그 끈끈한 관계, 그리고 어쨌든 젠선왕도 그렇고 이 중국 사람들의 정세에서 우리는 정이잖아요. 우리는 정인데 오리온 초코파이 보면 정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 진출할 때 오리온 초코파이가 바꿨대잖아요. 네, 정으로 해서 중국 가서 정 했더니 뭔가 처음에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바꾼 게 하오리오 해가지고 좋은 친구, 우정, 우애, 삼국지 뭐 이런 거 보면 다 우정, 우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정서, 의리 뭐 이런 거. 그래서 HBM이 삼성의 HBM이 잘 채택이 안 된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도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 파운드리에서 저는 잘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전문가 분이 이게 범용 반도체는 전자의 DDR4를 꽂으나 하이닉스의 DDR4를 꽂으나 똑같은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범용 반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HBM은 스페셜티 반도체인데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줘 해서 만들어줬더니 하이닉스 걸 뽑고 삼성 저를 끼웠더니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봐 해서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서 하이닉스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해봐도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HBM은 하이닉스가 계속 자기네들이 먼저 해서 엔비디아랑 딱 어떤 규격을 맞춰서 만들고 거기에 뒤에 삼성 거를 끼워 넣는 게 힘들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이 먼저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 헤게모니를, 테슬라가 3년 4년 뒤에는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기업처럼 성장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옛날부터 TSMC는 우리 지금 캐파 없거든요. 예, 저기 삼성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뭐 이랬을 건데 삼성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면서 앨런 머스크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잘 유지만 된다면 삼성으로서는 큰 기회가 온 거는 맞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AI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지금 기업에 필요한 거는 AI 학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시죠? 전규화 BI 매트릭스 상무이신데, AI 모든 업무를 자동으로 다 해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고 신입사원 대하듯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요?
AI 대전화 AI 어디까지 써봤니? 라는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여기서 AI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수많은 기업이 AI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업무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인데 그 원인으로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질과 구조를 꼽았는데요. 챗GPT는 인터넷 정보를 학습한 언어 모델로 특정 기업의 매출과 지점별 실적 등 실제 업무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서 보안이 중요한 기업 내부망에서 외부 AI 서비스와 데이터 연동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용 AI는 에이전트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성무 생각이고 사용자의 명령어를 스스로 이해하고 명령어를 직접 생성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결과까지 분석하는 모델인데 다만 명령어를 직접 생성하는 방식은 환각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환각이 홀루션인가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밑에 쭉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AI가 응답형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한다는데 앞으로 AI는 사람의 질문을 받아 단순히 답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기업이 정의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온톨로지 이거 팔란티어 그죠? 온톨로지 기반 AI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구조화해서 AI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고 예를 들면 고양이와 포유류의 관계를 학습을 하며 호랑이도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실제로 BI 매트릭스는 인사 데이터와 규정집을 AI에 학습시켜서 일본 사업부 팀장 직원 추천을 받았다 하면서 전상무가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아무튼 학습이랍니다. AI 학습을 위한 체계를 미리 설계해서 AI는 결국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첫날에는 단순한 검색밖에 못하지만 가르치면 과장 수준의 의사결정도 가능하답니다. 이어 기업은 지금부터 AI에 무엇을 가르칠지를 정하고 단계별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2차 전지 눈치 바닥 찍었다. 이유 3가지. 한병화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은 한국 배터리 업체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이유로 3가지를 꼽았는데요. 중국에서 공급 과잉 이슈가 정부에 의해 제기가 되면서 배터리 전기차에서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언급이 있고 지금 지도에 나서기 시작했다면서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계속 낮췄고 공급 과잉에 따라 배터리 원재료 가격들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좀 바닥을 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ESS 수요가 큰데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장악을 했고 내년부터 LFP 생산을 하고 중국 관세 장벽이 굉장히 커진다면서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법령 변화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K배터리가 다시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다시 재현이 되고 있고 2년 동안 굉장히 부진했는데 최근에는 20%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군요. 하반기에는 영국과 독일의 전기차 관련 구매 보조금 또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된다면서 유럽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에는 그 폭이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한병화 연구원이 저랑 학번이 똑같을 겁니다. 그동안에 애널리스트로서의 소신을 발언을 했다가 참 많이 욕먹고 방송에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떠세요? 뭐 하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멘탈 갑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저번에 이문 그 경기소리 민요 개성자 분께서 얘기했다. 이문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을 닦는 것이라. 네, 그 업에서 일을 하기 위한 예의와 성품과 인내. 그래서
2년 전에 그 2차 전지를 하시면서 2차 전지를 내가 좋게 봐서 사서 물린 분들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한병화 연구원을 비롯해서 참 많은 우리 업계에 그 소신 발언을 했던 애널리스트를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한번 깊은 반성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기거든요.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예의와 인내심, 성품을 기르셔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행복을 주시는 에너지를 뿜뿜 해서 드리는 에너지 CEO가 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